먼저 3년 만에 송환된 유섬나 씨가 공항에 도착 즉시 검찰로 이송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선 유섬나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피 생활 오래 하셨는데 송환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에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정치적 말씀하시죠. 이제는 공정한 심사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적 희생양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나중에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지금도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 너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같이 아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윤 씨와 혁기 씨와는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지난 시간, 예. 나오고부터 제 유대균 제 첫 번째 남동생이 출소하고부터 본 적이 있습니다. 혁기 씨와는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신다면 다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청해진 해운 유병헌 씨 일가족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실소유주라는 말은 저는 믿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이 바뀌기 기다렸나요? 아까 정치적 정권보다도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네. 그전 정권은 모두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청해진 해운이라든지 그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전혀 모릅니다. 유섬나 씨가 직접 관여한 적은 없으신가요? 전혀 모릅니다. 정치권이나 권력들과의 어떤 경영 차이 관련해서는요? 전혀 없습니다. 420억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저는 평생 동안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은 없습니다. 걸리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 왜 한국 송환을 그렇게 거부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억울하신 부분인가요? 네, 여러 가지 많지만 제 혐의로만 봤을 때는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를 관통한 두 가지 대형 사건이죠. 바로 세월호와 국정농단 사건인데요. 오늘 유섬나 씨까지 송환된 부분을 꼼꼼히 짚어가기 위해 특별히 최진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인천지검에 압송된 유섬나 씨, 유병헌 전 회장의 장녀죠. 유섬나 씨 목소리 직접 다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 왜 왔겠습니까? 그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그 450억 원 가량의 그 횡령 때문에 지금 들어왔는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아느냐 했더니만 전혀 모른다. 네. 그리고 돈을 일을 하지도 않고 400여 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억울하다. 내가 제일 억울한 것이 바로 일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일을 했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본인은 지금 그 한국에 들어와서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겠다 이와 같은 그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3년이 넘었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철저히 그 수사에 대비를 해야지 안 그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국내에 소환해놓고 어처구니 없이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인을 부인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그 작업을 지금 오늘부터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네,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지 3년 1개월 만에 오늘 강제 송환된 건데요. 굉장히 저는 오늘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겠느냐 했는데 도리어 또박또박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많이 준비했다는 인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 검찰에 출석할 때 모범 답안이 모르겠습니까?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걸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들어오기 전에 변호인의 어떤 조언을 받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거의 뭐 정답을 다시 되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적극적으로 어떤 그 답변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거의 그 국민들이 어떤 궁금해하는 질문을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다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연락을 했느냐, 아니면 이와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했느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외국에 있었냐 이런 부분을 밝혔는데. 벌써 내용을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어오기 전에 그 변호인과 상당 부분 조언을 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검찰이 공소 유지에 상당히 만반을 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년 만에 강제 송환된 유섬나 씨. 도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의 다른 법이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심사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자, 강병규 기자, 공권력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네. 마치 문재인 정부가 새로 탄생되길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게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받았던 조사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유섬나 씨가 일단 민심을 한 번씩 읽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전 정부와 전 정부의 공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민심이 불신을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것을 이용하면서 게다가 자기가 이런 혐의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당 부분 어필한 고단수의 인터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네. 유섬나 씨의 프랑스 현지 변호인이 유섬나 씨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었어요. 나 역시 세월호의 희생양이다. 정치적 희생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 정치적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내가 들어오지 않았던 거다.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이 사건 자체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 방법이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프랑스에 있을 때와 한국에 있을 때는 전략이 조금 다를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기본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정치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자체를 이른바 정치범 프레임을 그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이 사건이 어떤 정치적 사건이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문의 위험이나 아니면은 사형제가 남아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건이 됐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은 송환 결정이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 결정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프랑스 자체적으로도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기보다는 형사적으로 거액의 어떤 돈을 유용했다는 사건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상당히 본인도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본인은 주장하겠지만 사실 이제부터는 그런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과연
본인이 이른바 디자인 회사로 월 8천만 원씩 결국 토탈해서 450억 정도로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했는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하는 것이지 아무리 여기 와서 이제 정치적인 희생양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화 매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이현수 기자. 오늘 유섬나 씨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프랑스 현지 변호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한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고문의 위험성도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들 정유라가 덴마크에 머물면서 변호인사들한테 나 한국 가면 죽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사실 뭐 도피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 송환되기까지 좀 모습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변호인이 현지에 가서 설득을 할 때 현지 변호인들이 한국에 가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놔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했다라고 저희 채널A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유섬나 씨 전 변호인은 한국에는 그 엠네스티 보고서를 예로 들면서 한국에는 뭐 사형제도도 존재하고 고문의 위험성도 유효하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한국으로 송환할 수 없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근데 조금 다른 점도 보입니다. 오늘 사실 며칠간 상간에 정유라 씨도 들어오고 유섬나 씨도 귀국하는데 정유라 씨는 상당히 철부지 연기를 하면서 사실상 나는 전혀 몰랐다라는 연기를 하는 것과 달리 유섬나 씨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었고 사실상 세상이 바뀌어서 돌아왔을 뿐이지 이런 정치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자신은 그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 외국에 더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비슷하고도 좀 다른 송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포토라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뱉어내던 유섬나 씨, 유독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본인이 강제 송환되게끔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그 영상,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지금도 뭐라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아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섬나 씨의 저 눈물, 악어의 눈물인지 진정한 참사에 대한 슬픔의 눈물인지는 검찰 수사 결과에서 계속 드러날 텐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세월호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세월호 재조사 언급했었잖아요. 예, 유섬나 씨 오늘 강제 송환이 세월호 재조사의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를 좀 잊지 말자라는 지금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단체에서 재조사에 대한 요구가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2017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유병헌 회장 일가의 재산 추징이 이제 한 푼도 없었다라는 점 때문에 다시 이런 재산 추징과 이런 세월호 문제가 좀 공론화되고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절차를 밟으면서 이 세월호 이슈를 좀 놓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재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세월호 특조위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들춰보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기 때문인데 지난 3주기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시키겠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특조위를 통한 행정적인 재조사를 얘기한 건데요. 유섬나 씨 귀국 송환은 이제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조사랑 수사랑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돼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이 대한항공에서 오르자마자 바로 체포영장을 체포했지 않습니까? 네. 그 체포영장 기재 범죄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것 같은 경우에는 배임 횡령과 관련해서 이게 한 450억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반 형법이 아니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 또는 횡령죄로 처벌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모레알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문제는 일도 안 한 상태에서 다 판다라는 이 판매 회사에서 컨설팅을 하는 명목으로 해서
월 8천만 원. 본인은 일을 다 했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매달 8천만 원씩 해가지고 40여 원 그리고 토탈해서 한 540억 원에 대해서 지금 돈을 가로챘다라는 그 내용으로 지금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와 같은 것이 정당한 업무에 따르는 돈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래잘 디자인이라는 곳을 찾아갔더니만 사실상 유병회사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본인으로서는 정당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이 배임 횡령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법원 양형 규정에 따르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한 5, 6년 정도의 실형이 가능한데요. 의외로 지금 오늘 그 판결을 봤더니만 그 기존에 이제 그 유혁기 장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도주가 돼 있지만 장남 유대균 씨는 73억 원 배임 횡령을 했는데 이게 징역 2년 정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한 73억에 2억 원 정도 받았다고 하면은 한 500억 정도 되고 실제로 그와 같은 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 피해가 보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중형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습니다.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측의 첫 단초는 지금 이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텐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를 본다고 하면은 향후의 어떤 수사 절차의 어떤 결과를 조금은 가늠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긴 저희도 정유라 씨 입국하여서 강제 송환돼서 구속되지 않겠느냐 예측했지만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 언급하셨지만 유병헌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도 역시 지금 기소 대상으로 검찰이 지목하고 있는데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섬나 씨가 강제 송환돼 들어와서 유혁기 씨 관련해서 언급도 할까요? 오늘 비슷한 언급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딱 그 기자가 질문했는데 그 동생들하고 연락을 했느냐 했더니만 정답을 그대로 아마 본인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인의 조력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처벌을 받아서 만기 출소에 있는 장남 유대균 씨와는 출소한 이후에부터는 연락을 해왔다. 그 반면에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남 유혁기와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 이와 같은 그 모범 답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는 것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주하는 것을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아니면 돈을 보여준다 이런 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범인을 비호하는 것은 가족들한테 비호하지 않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검찰이 어떻게 어떤 심리적인 어떤 고도의 수사 기법을 통해서 유섬나 씨뿐만 아니고 지금 해외 도피 중인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그 유병헌 씨의 어떤 후계자로 지명된 이 차남 유혁기 씨의 어떤 그 행방을 찾는 것도 이번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 중에 유섬나 씨 말고도 중요 인사가 또 있었습니다. 누군지 퀴즈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